그리고 요즘에도 에스토니아에 러시아 전투기 들어간 거 아니면 뭐 드론이 이제 폴란드에 들어간 거 네, 그러다가 맞아요. 폴란드가 뭐 약간 이제 유럽이 끼리끼리 못 뭉친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폴란드가 너무 미국적인 소리를 했나? 그 폴란드가 일방적으로 국경선을 차단했다고 들었어요. 그때 뭐 드론 사건이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벨라루스 쪽 거의 붙어 있는 네. 쪽에다가 뭐 군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차단했는데 그 그냥 제가 봤던 분석이었는데 거기서 바로 다음 날 이제 중국에서 엄청 높은 사람이 날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의 한 10% 정도의 유럽 쪽으로 나가는 수출량이 폴란드 국경선을 통해서 절도로 들어오는데 근데 그 10%가 진짜 귀한 물품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빨리 좀 열어달라고. 근데 그거를 차단했던 게 중국 쪽이 이렇게 러시아를 자꾸 지원하는데 자꾸 친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커지는데 그래서 좀 손떼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폴란드가 혼자서 그렇게 한 거를 봤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이게 유럽 연합 동쪽에 있는 친구들은 확실하게 이거를 되게 어우, 엄청나요. 엄청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대단히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고 폴란드도 폴란드지만 저 발트 3국 뭐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여기는 아마 다음은 우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 있는 그 국가들이 그러면은 뭐 서유럽인 뭐 독일이니 프랑스니 나라도 안 믿어. 아니 그 나라들을 뭘 보고 믿어요. 뭐 옛날 역사를 보면은 프랑스는 정말 맨날 그냥 뒤통수 치는 국가였고 뭐 독일은 또 독일대로 폴란드 얼마나 맞아요. 괴롭혔으며 뭐 아마 내가 보기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저희 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군 얘기하고 뭐 어쩌저쩌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미국이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을걸? 진짜. 난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떤 유럽에서의 군사적인 어떤 뭐 핵심이라든지 중요성은 이제 폴란드가 조금씩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나 미국 믿지 차라리. 프랑스를 어떻게 믿어?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그 옛날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했을 때도 러시아에다 뭐 팔려다 못 팔았을걸요? 무슨 헬기 같은 거 뭐 팔려다가 엄청 욕먹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말이 되냐고. 근데 진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너무 미국 입장에서 약간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발 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해라 니네가. 그래서 그 태도인 거예요. 그 트럼프가.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잘 안 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너네가 좀. 원래부터가 유럽 일은 니네가 알아서. 왜냐면 러시아는 이제 미국한테 existential threat이라 그러나?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뭐 이런 거에다가 더군다나 뭐 나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트럼프 1기 때 그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 예산 맞아요. 보면은 솔직히 욕 좀 먹어도 돼요. 맞아요. 욕 먹었어. 맞아요. 솔직히 저도 그게 했어요 그때. 이렇게 심각했다고? 다들 막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욕 좀 먹어도 싸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미국한테 가장 두려운 도전자는 사실 중국이니까. 그러니까요. 이쪽에다가 좀 올인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유럽에서 이제 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유럽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항상 요 부분이 약간 뭐 미국 정권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뭐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 뭐 유럽 연합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건 나올 때 약간 좀 안 맞는 구석이 생기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에. 근데 그게 항상 약간 그러니까 미국은 딴 데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트럼프가 들어갔을 때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막 러시아랑 일방적으로 막 어떻게 그렇게 협상할 수 있냐. 그렇죠. 네. 이랬는데 주변에 있는 유럽 친구들 반응이 막 이런 거였거든요. 경기를 일으키며. 되게 약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국제 질서 막 이러는데 근데 저는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알고 보니까 유럽연합이 만장일치라면서요. 만장일치를 해야 외교나 국방에 대한 판단을 하게 돼요. 안 그러면은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그 딜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러면 미국이 먼저 유럽연합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려면 27인가 28개 국가랑 합을 맞춰야 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유럽이 너무 왜 우리 영어를 배울 때 그런 수거가 있어요. 여기 우리 PD님들 아시겠지만 take it for granted라고 하죠. 네,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게 있어요. 미국이 항상 이렇게 있으리라. 국방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항상 미국이 다 봐주리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유럽보다 미국에 조금 더 친화적인 발언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본인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안 챙겼던 거죠. 그러면 너무 이렇게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두 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뒤집히고 네. 뒤집히고 이러는데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국익 주고 방향이? 아니요. 아 그래요? 전 별로 바뀌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는 조금 다르긴 했죠. 오바마는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하는 다자주의, 뭐 멀티래터럴리즘 뭐 이런 걸 좀 생각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바마 때 리쇼어링 얘기가 나왔었고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일 때 포린 팔러시라는 외교 잡지에 네. 피봇 투 에이시아 나왔었어요. 그때. 맞아요. 그게 2011년. 맞아요. 기억나요. 그거 어디로 사라졌지라고 한참 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얘기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니까 피봇이라고? 아시아 회기? 언제 갔었나? 막 그런 생각. 왜냐면 여기 항상 우리 주한미군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뭐 다들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미국이 가장 케어하고 가장 관심을 줬던 데는 유럽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또 중동 갔다가 이제는 이제 아시아에 올인해야 된다. 뭐 올인까지는 아니다. 하여튼 아시아에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게 그 당시 나왔던 피보트 에이시아 전략 얘기였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강도의 차이라든지 방식의 차이라든지 있지만 점점 이쪽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미국이 이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레토릭의 차이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LI랑 다 같이 해야 된다. 왜냐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미국 혼자 이걸 감당할 수 없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다 LI들랑 같이 해야 된다 그랬었고 그때 당시에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 모든 그 동맹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여러 국가들을 다 모아갖고 같이 하다 보면은 다들 생각들이 각각이잖아요. 자기들의 주적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작게 이제 그런 코어퍼레이션을 하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필리핀, 뭐 호주, 일본 그리고 미국 이렇게 해갖고서는 같이 훈련도 많이 하고 왜냐면 필리핀이 점점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그걸 두고 우리가 스쿼시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쿼드가 아니고 여기는 스쿼드다 그러고. 스쿼드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부르니까 그걸 두고서는 미니래터럴리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관계가 딱 그래도 많이 교집합이 생기는 그런 식으로 이게 조그맣게 구성을 이렇게 하자. 키우는 네, 그래서 이제 덩어리들. 어쨌든 미국이 끌고 왔는 뭐 알라이언스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알라이들을 믿질 않죠. 저놈들이 더 나빠잖아. 니들이 그동안 우리가 제공해주는 무슨 시큐리티 인슈런스를 가지고서는 너네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이제 그냥 호구짓만 하고 우리가 니네 무슨 동네 바보형인 줄 알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에서 되게 화가 난 느낌? 아 선물 줬는데 고맙다는 말 못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약간 찔린. 그렇죠. 그래서 되게 느낌일까요? 기분 나쁘고. 네. 그래서 근데 그 차이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자기네들 어드버서리도 그렇고 뭐 알라이도 그렇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우리 이익만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80년 동안 유지가 됐었던 뭐 rules based order 뭐 그쵸. 뭐 liberal international order 이런 거 다 무너지는구나 뭐 얘기를 하는데 뭐 끝발이 닫을 때도 될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부분이 이번에 또 네. 약간 미국 정부가 그거를
아직은 판단이 좀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알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가 판단이 아직 안 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치인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막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온 어떤 세계 질서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뭐 90년대 때부터 막 우리가 누렸던 약간 국가의 역할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약해지는 거. 그 기간이 끝났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현실적인 이런 패권국의 전환점이 있는 건데, 근데 그 질서가 끝났다라는 식으로 말은 안 하더라고요. 대놓고. 하지만 한 일주일 전인가 국방부 이름을 전쟁부로 바꿨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대박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미국 시민들 반응 봤을 때 어때요? 나는 되게 궁금해 그게. 저는 일단은 아주 많은 반응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아니 왜냐면 아직 언론에서는 그냥 디펜스 쓰는 데도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데가 이거 안 받아들이겠다. 약간 어. 그런 멕시코만 이름을 바꿨을 때처럼. 레지스턴스구나. 이렇게 AP가 그거를 이제 바로 반영하지 않고 막 그 미국만이라고 안 하고 네. 멕시코만이라고 했더니 막 고소를 당한 거 막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국이 자기 멋대로 바꾸는 이름들을 안 쓰겠다는 언론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전쟁부로 바꾸면 약간 뭐냐 이런 반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 말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알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왜? 무슨 의미가 있지? 그건 뭐 전쟁부터 전쟁을 하려 그러나 이거에 대한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그거에 약간 상징성이 있다라는 말을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허걱했던 이유가 미국 국장 네. 보면은 그 독수리가 있고 네. 한쪽 발에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있고 한쪽은 화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화살 쪽으로 보고 있었다가 이제는 올리브 나무 쪽으로 보고 있는 게 평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부라고 네, 했다. 네. 그랬다가 이겨가지고 세상은 이제 잘됐다. 우리가 이겨서 이젠 국방부로 바뀌었다라는 이런 교육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 이겼으니 우리 멋대로 패권국이 돼가지고 우리 표준대로 해라 해서 그러면 이제 국방만 하면 된다 라는 거였으면, 이제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다는 게 그 기존 질서가 이제는 명확한 위협이 나왔기 때문에 국방이라는 태도 자체가 불가하고 이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신호처럼 느껴지거든요. 디펜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펜스까지 포함. 포함을 한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공격. 어그레시브하게. 네. 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고, 약간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국가들이 약간 패권을 가지고 막 싸웠던 시기처럼 지금 그 시기다 라는 신호를 보내죠. 그러니까 그 중국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전쟁 중에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안 해요. 전쟁 중은 아니지. Technically. 그 약간 물리적 전쟁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구조가 이미 생긴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래도 당분간은 미국이 뭐 어느 정도 압도적일지 모르겠지만은 군사력에서는 중국보다는 앞선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네. 물론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 뭐 중국이 너무 막 뭐 잘 찍어내고 있고 뭐 이렇게 맞아요. 그 되는데, 조선업이나. 네. 근데 또 지금 계속해서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분명히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커럽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군이 정말로 전쟁을 맞닥뜨렸을 때 얼만큼 능력 있게 잘 싸울 수 있는가 거기는 퀘스천 마크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실전 경험이 별로 없어요.
네, 무기는 이제 많이 쌓아놓지만은 실전 경험이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은 해외 나가서 많이 좀 싸우기도 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은 중국이 쉽지는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중국이라고 미국에 뭐 대항했고 싸우고 싶고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런 거는 그러면 어때요? 중국이 뭐 미국 그 재정부 해킹한 거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이 본격적으로 전쟁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없죠. 6.25 이후로는 뭐 베트남에 조금 있었는데 그런데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맥락에 현대 기술이 있는 맥락에서 그런 전쟁을 못 봤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중국이 그런 재래식 방식은 안 쓸 거다. 뭐 해킹하고 뭐 심리전하고 그러면 전쟁 중에 있지 않으면 냉전 중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있죠.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콜드워다 이거는. 네. 해킹은 뭐 중국만 할까? 미국은 안 할까? 그랬을까요? 뭐다 했을 것 같은데 뭐, 모든 나라가 다 할 것 같은데. 많이 하겠죠 이제. 네. 네. 끊임없이 하겠죠. 근데 그 정도면은 이미 그러면 그냥 상시에 어떤 물 밑에 서로 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가진 가장 큰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그럼 뭐 전략자산 정보전 이런 거잖아요. 아마 맘만 먹으면은 우리 둘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다 할 걸 쟤네들. 근데 이제 하찮기 때문에 더 여기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 해저 케이블로 가는 정보 다 미국을 통한다는 그런 얘기가 뭐 그런 있잖아요. 얘기도 네. 있고 뭐 CIA에서 다 여기는 다 돌아다니고 계실 거고 뭐. 아이고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크죠. 정보 자산 같은 게. 유럽도 가장 두려운 게 물론 지금 걔네가 지금 국방이 완전 엉망진창이 된 것도 맞지만은 만약에 미국 떠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뭐 정보 자산이라든지 뭐 전략 자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받으라고 뭐 이제 그게 제일 크겠죠. 나는 사실 요번에 그 이란 벙커버스터로 때린 거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아, 이 정도구나. 어떤 그러니까 군사력, 네, 미국이 저렇게 무기에 네, 가가지고 똑같은 장소에 두 개를 내려놓는다고? 완전 그런, 그러니까 만화에서나 볼 만한 일이란 말이니까. 만화에서 보니까 되게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그런 프리시전 드로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이게 하긴 하나 이렇게 내려간 거니 보통 하나 이렇게 한밤 내려간 중에 거잖아. 하는 거고 네. 공기에 떠 있는데 네. 산에 심어져 있는 걸 정확하게 두 번 그러니까. 쏜다는 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물론 뭐 지금 이란 뭐 방공망 이런 거 다 뚫려갖고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그냥 갔다고? 그것도 너무 무섭네. 잘 지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 친하게 지내야겠다. 근데 이제 아까 미얼샤이머 교수 얘기가 나와서 진짜 이렇게 맥락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네네 맞아요. 그래?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아까 그러니까 미얼샤이머 얘기가 나와갖고 근데 한국에서 이제 미얼샤이머 교수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레알 폴리티크, 뭐 현실주의 맞아요. 정치. 약간 요즘의 키워드인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이게. 그래서 막 국익을 위해서 뭐 다 뭐 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면은 국익을 위해서 뭐 중국 편도 미국 편도 안 들어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미얼샤이머 교수가 얘기한 레알 폴리틱의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강대국 중심의 정치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미얼샤이머 교수도 그렇고 스티븐 월트 교수도 그렇고 스티븐 월트 교수는 내가 직접 인터뷰도 해봤고 미얼샤이머 교수는 무슨 패널로 제가 모더레이터 할 때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국은 그냥 미국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아, 그냥 바로. 바로 그냥 얘기해. 그냥, 뭐가 논할 것도 없이 그냥. 논할 것도 없어요. 이게 결론이잖아. 네, 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는 니네가 중국이 너네한테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니네가 살아남으려면 정말 서바이벌 하려면은 너네는 그냥 무조건 미국이 네. 여기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얼샤이머 교수의 현실 정치, 뭐 약간 현실적, 뭐 현실주의 국제 정치 얘기하면은 뭐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도 안 들어야 된다는 듯이 얘기하지만 그건 강대국의 얘기고. 네. 아, 약간은 네. 차원이 다르다는 네, 얘기네요.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네. 그 미얼샤이머랑 월츠가 하는 국제 정치학은 강대국의 국제 정치학. 강대국 중심의 국제 정치학이죠.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딱 일부만 이제 차용을 해서도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근데 그게 뭐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미어샤이머 교수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은 딱 얘기를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뭐 배웠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정말 강대국 중심의 정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워낙 또 비판이 많으니까 또 네. 다른 뭐 이론들도 그 네트워크 정치 이론이라든지 뭐 중견국, 미들 파워 연구도 막 많이 나오고 That's 거기 bullshit. 한국을 거기에 포함시키던데요. 옛날에 한국, 터키, 브라질 같은 믹터라고 나라에. 그래갖고 있었어요. 네.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믹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래서 뭐 호주 맞아요. 뭐 이런 있었어요. 나라들 네. 하고서는 뭐 중견국 정치 있어. 맞아요. 약간 그냥 학계에서 뭔가 연구하고자 만든 주제 같은 느낌이. 네. 네, 뭐 조금- 오바마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뭐 그냥 그렇게 떠들기는 좋겠지.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도 시대가 또 그렇고. 갑자기 그 레알 폴리틱이 모든 거를 그냥 싹 다 아우,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는 완전 레알 폴리틱이죠. 네.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은 한국은 어떡하죠? 한국은 미어샤이머 교수가 그냥 미국 옆에 붙어 있으러 갔다니까. 되게 먼데요. 어떻게 옆에 붙어 그냥 꽃 들고서 가지 마. 이러고 꽃 들고 있으라고. 시카고 학생이 그렇게 해. 그럼 어떡해. 근데 문제는 과연 미국이 있을 것이냐. 요새 뭐 많이 들어온다 그러긴 하더라. 네, 한국에 뭐 이것저것 뭐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 정치인들이? 있는데. 아니면- 아니요. 지금 무기랑 뭐 이런 것들 아. 네, 되게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약간은 중국 견제용이죠. 네. 네, 중국 견제용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베이징에서 제일 가까운 미국의 동맹 국가가 한국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가깝거든. 되게 가까워요. 음. 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뭐 만약 그러니까 급변 사태가 컨틴전스가 있다 그러면은 한국이 그런 베이스로 사용하기는 되게 좋은데 문제는 한국은 사실은 그럴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저기 약간 좀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마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네. 그럼 뭐하러 거기다가 북바지로 맞아요. 예. 네. 28,500명을 박아놓냐. 어차피 우리가 거길 기질 쓸 것도 아니고 뭐 군인들을 맘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치 봐야 되고 그러면 그냥 미리 빼갖고 우리 원하는 데다 배치하고 네. 뭐 그리고 주한미군의 어떤 목표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목표면은 저는 사실 이제 군대를 안 가나요 잘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훈련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사실 중국 견제 가장 큰 이제 골이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맞게 이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는 굳이 지금 육군이 2만 명인데 그렇게 박아놓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미국 내에서 나온 지 꽤 됐어요. 꽤 됐어요. 맞아요. 네. 꽤 됐고 그리고 그런 그걸 계속 확인하는 절차들이 보이더라고요. 청문회를 많이 열고 청문회 열릴 때 항상 생중계로 나가고 그러는데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제가 청문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한반도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이 이제 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냐 그리고 뭐 사실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를 하자면 대만에 대한 도발이 있을 때에 대비를 하자라는 맥락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질문들이 오가고 맞아요. 있는데 그러면은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것들은 뭐 어떻게 더 축적을 해놔야 되냐 이 의견이 뭐냐 하고 막 뭐 거의 이제 그 담당자의 생각은 굳건하게 이렇게 해놔야 되고 다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약간 애매모호한 지점이 생기는 게 중국과의 갈등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왜냐면 한반도에 이제 남북 관계가 있는 거고 거기 분명히 또 도발이 있을 거라는 예상도 많은데 그러면은 한국의 역할은 그거냐 그거 메인이냐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있는가 그리고 그 얘기가 오갈 때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병원 이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기본 인프라 시설 같은 네.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 쪽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진짜 제한적인 갈등이 대만 위주로 발생했다고 해도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인프라로 뭐 미군들이 필요한 거 혹은 현지인들이 필요한 거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데 이동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본에서 하느냐 한국에서 하느냐 약간 이런 되게 실질적인 관리에
같이 할 거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은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그거- 갑자기 관역에 또 올라올 수도 그쵸. 있는 그래서 건데. 그거 가지고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고 뭐 얘기가 조금 갈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약간 좀 무마되고 또 미국은 딴 데 가서 싸우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네. 그랬던 건데 뭐 하여튼 되게 변동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기는 해요. 그래갖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뭐 주한미군을 뭐 감축하네, 옮기네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막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네. 뭐 봐야죠. 이거는 근데 아직도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 국방 전략 그 에버리지 콜비가 쓰고 있는 거 아직 원래 8월에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미루는 건가요? 드래프트는 이게 나왔다고 뭐라? 들었는데 네. 네, 뭐 모르겠어요. 뭔가 너무 근데 변수가 오늘 이 계속 얘기만 하는 건 뭐 다른 얘기도 할까요? 아니 뭐가 전화가 왔어갖고 아, 네네. 편히 받으셔도 돼요. 아니요 괜찮아. 아, 그래서 네,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얘기인데 미국 동부 서부 둘 다 살아보셨고 네.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미국 얘기를 많이 해오셨는데 그러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바뀌었죠. 어떤 부분이? 아주 바뀌었죠. 일단은 처음 가셨을 때 미국 땅 처음 밟은 게 95년. 그 상황의 공기의 느낌이 뭐였어요? 엄청 긴장하고 일단 근데 처음 갔던 게 버클리였어요. 외국이라는 곳에 이제 처음 좀 거주를 하게 되니까 떨리고 긴장하고 그런 거 있는데 캘리포니아 특히 버클리 같은 데 가면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은 아시아인이 대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차이니즈 아메리칸이 터세가 이제 있고 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혀 뭐 인종차별이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굉장히 좀 해피 하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편안하게 지냈고 뭐 그리고서는 이제 동부를 왔는데 동부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네, 어떻게 좀- 달라요? 아 편하게 변하시면 돼요. 전 상관없어요. 저 어차피 여기 산 지가 15년 넘어갔으니까. 버클리에 있을 때는 일단 뭐 아시안이 대세니까 거기는 워낙에 많으니까 뭐 거의 그런 걸 이제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동부에 왔는데 동부도 전혀 뭐 레이션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보스턴 이런 데는 제가 있었던 데는. 근데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여기는 우린 배운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느낌. 교육받은 그런 시빌리티라고 해야 되나? 뭔지 알아요. 맞아요. 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잠깐만 자꾸 전화가 오네. 네, 편하게 받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스턴이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배운 사람들의 어떤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근데 캘리포니아는 그런 건 없었고 일단 너무 추웠고 보스턴은. 맞아요. 네, 너무 춥죠. 추워. 겨울도 길고 그래서 우울하고 뭐 그래도 예쁘죠? 그때 미국 사회 분위기랑 지금은 다르죠. 완전 뭐가 다르죠. 제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그때는 좀 관대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단 자신감이 있고 좀 관대하고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예,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그러니까 화가 막 이렇게 나 있는 느낌? 전반적으로 화가 나 있는 예. 느낌이요? 막 분노가 막 여기까지 치솟아 있는 느낌? 그래서 그때 내가 봤던 미국 사람들은 물론 뭐 거만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되게 자신감도 넘치고 넘치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어떤 관대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뭔가에 쫓기는 듯 그러면서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저는 약간의 분기점 비슷한 걸 사실은 9.11 테러라고 봐요. 진짜 그 뒤로는 엄청 많이 바뀐 네,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게 엄청나게 미국 사회와 미국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냥 이걸 뭐 국제 정치학으로 바라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미국의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됐다. 제가 그래서 미국이 이제 현대에 들어서서 미국을 완전히 바꿔놓는 해가 1941년 그리고 2001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941년이랑 진주만. 그리고 진주만이랑 9.11 그렇게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9.11 테러 얘기하면 거의 약간 그 시대 끝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또 그때
뭐 의회에서 대통령한테 주게 된 권한들이라든지 그 실제 이제 정치판도 구조가 그걸로 지금 맞아요.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대통령령이 굉장히 많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그때부터 바로 잡혀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15년 동안 살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 그 잠깐 이제 가족 일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다 왔는데 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약간 제가 기억하는 미국 사람들은 뭐 어려워도 그냥 하면 되지 같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세대 차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또래들이라든지 우리 누나 아니면 뭐 사촌 동생이라든지 자기네들 직장 문화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누나가 운전하고 있는데 화상 미팅을 약간 이제 켜두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체크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인사가 바뀌는 뭐 어디 팀에 누가 바뀐대요. 근데 그 얘기를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어떻게 지내실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러다가 저희가 뭐 다른 거 아니고요.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가끔씩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완충을 길게 이렇게 꽉 깔아놓고 엄청 조심 하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른 팀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하고 이거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게 일반적이래요. 되게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엄청 조심하고 쉽게 화가 나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이게 너무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 조심하고 말만 조금 이상하게 하면은 바로 싸우고 약간 도화선이 짧아진 느낌? 네. 뭐 이게 단순히 한쪽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양쪽 다 그래요. 보면. 네.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생소해요. 그래서 딱 맞아요. 따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에 갔다 왔을 때. 그래서 참 화가 많아졌구나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좀 안타깝죠. 나는 미국에서 그래도 어쨌든 오랜 시간을 보냈었고 그리고 좋아하는 국가고 되게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할수록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달라진 거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죠.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제 미국 쪽 분들이랑 많이 인터뷰를 하시나요? 사실 오늘 밤에 이제 하나가 있고 경제학 하시는 분은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 가끔 연락하고 뭐 이런 거 얘기 듣고 근데 어제는 사실 제 친구 중에 미국 아이인데 영국에 가 살고 있거든요. 남편이 영국 사람이라 갖고 근데 이 남편이 약간 좀 굉장히 레프트라서 그 뭐 팔레스타인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세게 얘기를 했나 봐요. LSE 교수인데 그래서 가족을 만나러 이제 미국 가려고 막 했는데 가면 안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가면 안 돼요? 예, 왜냐면 UK 시리즈이잖아요. 근데 갔다가 아마도 넌 미국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LSE 교수인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진짜 너무 분위기 막 그러니까. 근데 한국도 조금 분위기가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한국 장난 아니죠. 근데 다 그래요. 근데 요새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영국, 프랑스 다들 뭐, 그런 거 같죠. 네, 뭐 네팔 얼마 전에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전부 다 뭐. 근데 이제 사실 영상을 제가 그래서 그거 관련 씌웠는데 청년들 주도가 되게 많아요. 사실 뭐 프랑스, 영국 시위에서도 청년들이 맞아요. 많았고 네팔은 네팔도 뭐 그랬죠. 많을 것도 네. 없고 인도네시아 전부 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청년들 세대가 굉장히 지금 분노가 많다. 그리고 기성세대와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이유는 뭐 사실 간단하죠.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기성세대는 지금 막 올려놓은 자산 가치로 인해서 제일 수혜를 받은 세대고 청년들은 그것 때문에 제일 피해를 받았고 뭐 그런 분노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죠, 청년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은 뭐 우리가 뭐 소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익을 위해서는 total bullshit. 걔네들 그 정치학 101에서 배우는 게 걔네들은 re-election을 위해서. 그렇죠. 다시 뽑히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네. 그거 국익이랑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거는 완전 토론 미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일단
어디서 표가 나올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 선진 국가들, 민주주의 국가 이런 데를 보면은 중장년층이 더 많단 말이에요. 청년층은 맞아요. 적고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가니까. 맞아요. 그러면 표도 많고 그리고 이쪽보다는 여기는 투표도 열심히 하고 그럼 당연히 이쪽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너희가 투표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네. 근데 가끔 그게 다 인구 게임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전 가끔 약간 매체 때문인가라는 약간 소셜 미디어의 이 매체 환경이 너무 새롭잖아요. 네. 그리고 안 끝나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얘기들이 그냥 뭐 약간 그 뭐 광장에서 누군가랑 얘기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인터넷 광장이 됐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되게 비대칭이잖아요. 그냥 비대칭이고 알고리즘이 추구하는 자극성이 센 건데 우리가 거기서 메인으로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도화선이 거기서도 짧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싶어서 요즘에 약간 플립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이게 필터 버블이라고 있잖아요. 필터 버블. 네,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이게 또 안 되고 Oh, right, yeah. 옛날에는 뭐 미국 의회 같은 경우만 봐도 크로싱 더 아일 해갖고서 서로 간에 뭐 좀 도울 땐 돕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이제는 미국이 원래 저렇게 당론을 잘 따르는 정당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당론대로 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사람들도 자기네들 편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있는 게 심리적으로 편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만 찾고 또 소셜 미디어는 그쪽으로 우리를 이제 네. 편안한 알고리즘 신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더욱 더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럼 모르면은 훨씬 더 악마화하기 쉽거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어디나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여기저기 다 맞아요. 똑같이 생기니까 가끔씩 거기는 무슨 큰 사건이 생겼다고 거기는 뭐 어떻게 나라가 바뀌고 있다라고 굳이 그렇게까지 결론을 내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세대 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소셜 미디어가 똑같이 그렇게 깔려 있으니까 그냥 그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많은 얘기를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슬슬 아마 좀 정리하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조금 지치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국제정치학 얘기를 많이 하시고 경제, 정치, 뭐 군사 다 그리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인데 가끔 이게 너무 그냥 약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으세요? 어우, 그럴 때 우리는 잘 돼. 갈등이 있어야지. 어우, 지식 플레이의 그 성장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딱 그냥 막 쓰는 데가 맞아요. 있어요. 그럼 맞아요. 아프가니스탄 철수했을 때, 뭐 아, 전쟁 맞아요. 났을 때 그냥 빡빡 올라가요. 뭔가 터져야지 되죠. 근데 뭐 그래서 되게 씁쓸해요. 우리는 정말 뭐 피를 빨아먹고 사는 채널이냐 뭐 자조적으로 얘기도 하는데 지치는 거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뭐 다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왜 이렇게 다들 싸우는 거야 이런 것보다 그게 이제 뭐 영상을 만들든 뭐 얘기를 하든 그랬을 때 일종의 사람들끼리 이제 그러니까는 댓글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걸 보는 게 너무 지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일반인들도 이런 걸 보고서는 이제 막 아이덴티파이 해갖고서는 거기다가 막 싸우고 댓글로 서로를 공격하고 욕하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그게 너무 지쳐요. 너무 많이 이렇게까지 여기에 에너지를 이 사람들은 왜 쏟고 있을까? 물론 이제 그러면은 나야 좋죠. 댓글 늘어나면은 네, 이제 맞아요. 또 유튜브에서 좋아해 주니까. 맞죠. 네, 맞아요. 뭐 그렇긴 한데 그런 게 지치고 근데 또 보람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전에 사실 제가 지식 플레이 같은 걸 할 때는 야 실버만 받아도 정말 너무 좋겠다 그랬어요. 10만만 넘으면 막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거든요. 진짜 많이.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국제 뉴스에 관심이 원래 있었구나. 그게 네. 참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저도 진짜 막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15년 전에는
전혀 안 그랬고 그 안 그랬던 느낌이었고 근데 요즘에 진짜 많이 느끼는데 정말 관심들 많으세요. 관심들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다행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관심을 가져야만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그렇죠. 어쨌든 지금 뭐 후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커넥티드된 우리가 뭐 그런 맞아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런 일이 우리한테는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국이 여러 가지로 좀 컸으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러면은 조금 더 그런 이제 큰 나라로서 더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알아야죠. 맞아요. 네. 사실 저는 그거 많이 느낀 것 같은데 한국에 대한 위상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긴 그쵸.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만큼 기대하는 게 생기는 그럼요. 것도 있죠. 그럼요. 그러면 한국이 그러니까 저 궁금한 거고 아마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답이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국인들이 원하는 세계가 어떤 걸까? 그게 확실치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걸 찾아가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제 생각에는 한반도가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우리 보통 5,000년 역사, 뭐 반만 년 역사 얘기하는데 거기서 한반도가 이렇게 잘 살았던 적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았던 적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거의 뭐 없죠. 피크야. 네, 없죠. 최고의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국가는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통찰이나 준비나 이런 게 좀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 지금의 상태를 그래도 당분간 유지를 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러려면은 앞으로 한국이 국내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어떤 이런 정도의 국가로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가에서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냐면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네.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뭐 미국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는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나중에 원하시는 그림을 직접 그려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참 신기하게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참 동안 못 들은 표현이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 최근에 진짜 못 들어봤어요. 개구리라고 생각 안 해 이제. 이제는 이제는 이제 좀 더 다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나오려고 하는 네. 건가요? 그러면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게 실제 깨지고 있는 건가? 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현실이? 이미 깨졌죠, 사실. 네. 뭐 그리고 이게 한국이 발전을 해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커넥트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훨씬 더 뭐 우물이라는 바운더리는 없어졌고 있어도 뭐 거의 유리 같은 존재고. 맞아요. 진짜 좋은 표현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네, 세계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한국만의 뭐 value라든지 뭐 아니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건 뭘까?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많이 고민해 주세요. 네, 진짜로. 너무 좋은데. 그러면 우리 따로 뭐 에딩 없이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 조금은 얘기를 나눠보는 진짜? 시간을 가져볼까 했어요. 나 영어 너무 못해 요새.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That's I think, a starting point. How the Korea and the U.S. can diverge. I feel like Korea has changed a lot to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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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Yeah. What? What? Why? I don't know. I think I worry too much sometimes. Yeah, you can tell. Yeah. So, if you look at So basically, you don't really sure if this country has a future or hope.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